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부채 관리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일단 일자리 문제는 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부터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관련된, 집과 관련된 문제도 고민이죠. 주거 문제는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더 하려면 또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기도 하고요. 대출이라는 게 뭐가 뭔지도 모르다가 그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같이 부채, 대출이 무엇이고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떤 순서로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채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죠. 다른 말로 대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돈을 빌리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좋은 건가요? 그것도 헷갈리시죠. 돈을 빌린다는 것은 미래에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땡겨와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겨와서 쓰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당 가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당 가능한 내에서의 뭐 집과 관련된 대출, 공부와 관련된 학자금 대출 같은 거는 괜찮은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의 돈을 당겨와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 세거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목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 모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돈을 당겨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으면은 괜찮은 대출이고,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리면 장점은 있죠. 미래 소득을 땡겨와서 하는 거니까 당장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죠. 이 단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 돈을 빌린 데 따른 이자를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빌리게 되면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잘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당 가능한 내에서 연체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비용을 고려하면서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의 순서가 있어요. 자,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될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 먼저 빌리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권이라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큰 은행들이랑 앞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제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이런 데도 은행권 맞아요. 그리고 특수은행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도 은행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점포는 보지 못했지만 모바일에서만 들어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은행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K뱅크 들어보셨죠? 그리고 토스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세 개도 인터넷 은행이에요. 은행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은행 먼저, 돈을 빌릴 때는 은행권 먼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 은행권 먼저 알아보는데요. 은행별로도 또 금리가 달라요. 내가 자주 가는 은행에서 먼저 가서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은행이 제일 싼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은행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은행을 다 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라고 쳐보세요. 파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금리를 비교하시고 제일 싼 데부터 좀 알아보시고 상담을 하러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자금 용도로 쓰일 그런 대출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덩어리가 큰 집도 있고 대학 등록금도 있겠고요. 병원비. 이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 대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정부 정책 대출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축은행,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은 이자가 좀 높아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금리가 낮은 순으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필요하면 해당 금융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해당 금융기관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만 답이에요. 문자로 오거나 전화로 와서 대출 받으세요 하는 거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대출의 순서를 알아놓으시고요. 대출의 또 종류를 알아봅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무언가 내 거를 맡기고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담보대출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내 신용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집과 관련된 대출은요, 주택도시기금 여기를 알아두세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랑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신용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도 대출이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대출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정책으로 나온 그런 대출은요, 특히나 청년과 관련된 정부 정책 대출은 그 기준이 소득과 나이예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나이는 만 19세, 일단 성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요, 34세까지 보니까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일단 집은 없어야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국민평수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1억 이하. 이렇게 제한 조건은 있지만 최대 그 1억 이내의 집에서 7천만 원까지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목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1.5에서 2.1%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혜택을 더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저렴하거든요. 여기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소득 맞벌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혼자 벌면 3,500만 원 이하, 이 소득 기준은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빌릴 수 있는 집의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고 보증금은 2억 이하의 집만 가능한데요.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1억까지예요. 근데 보증금 1억까지는 100% 다 대출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전세를 고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내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연 1.2%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의 전세 집을 구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그 대출 이자 10만 원 정도만 내고 관리비만 내면은 일단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부 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낮은 순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면 요거,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청년 버팀목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을 위한 정부 금융상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그런 정부 정책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검색을 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대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콜센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잘 모르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 가셔가지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요 5군데 은행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상담받고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셔가지고 내가 요 정도의 금액을 집을 알아보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집을 구하신 다음에 특약으로 만약에 내가 대출이 안 나오면은 다시 그 계약금을 돌려주세요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그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실제 계약을 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일단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상 등록금이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취업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졸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갚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재학 중이다라고 하면은 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 있어요.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금리가 저렴해요. 1.7%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대학생이라면 그런 생활비 대출도 있다라는 걸 알아보시고요. 이상한 데서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함부로 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이 아니고 휴학생, 졸업생은 그 생활비 대출 안 돼요. 그 다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취업 전인데 생활비나 여러 가지로 병원비 이런 걸로 너무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럼 너무 막막하죠. 그럴 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라는 대출이 있어요. 요거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대학생 청년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요 일반 생활비 쪽으로 빌리는 요거는요, 1년에 6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고요. 좀 특정 자금으로 빌린다라고 하면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금리는 3.6에서 4.5%니까 그렇게 높지 않고 안전한 대출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당 가능한 내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출하고 나서는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체는 진짜 안 돼요. 연체를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대출 안 되고 독촉 전화가 시작되고 그것도 계속 안 갚으면은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차량이나 통장 압류가 되는 등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대출을 했으면요, 어느 금융기관에 내가 얼마 빌렸고 만기일은 얼마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네,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부득이 혹시 연체가 돼서 독촉도 받고 감당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채무조정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있고요. 3가지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그렇게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또 채무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부채는 미래 소득을 땡겨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면 나쁘지 않은 대출이에요. 괜찮은 대출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사용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낮은 순으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부 정책 대출도 활용하면 좋겠죠. 집과 관련된 건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두 가지는 알아놓으셨다가 좀 검색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생활비 대출 같은 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대출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안전한 금융환경풀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내에서 꼭 필요할 때는 안전한 곳에서 대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